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면서 국가 대단합도 추구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출정식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거친 비난은 멈추지 않았고 김정은이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내 핵심 인사들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전격적인 후보 사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새로운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사이버 정전으로 불리는 IT 대란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결항과 통신, 방송, 금융 서비스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도 사이버 정전으로 항공기 출도착에 영향을 받고 있고 LA 항구도 일단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명의 슈퍼바이저 수를 9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슈퍼바이저 개혁안은 카운티 정부의 운영과 예산 감독을 총괄하는 CEO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다음 주 화요일 농무국과 함께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푸드뱅크 서비스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남가주에는 또다시 폭염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고 국립기상청은 갑작스런 뇌우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인 세이브 플랜 시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월스트리트저널 소속의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는 항의성 고성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중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니 1년이 지나 어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다음 시즌 개막전을 일본 도쿄돔에서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가 경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후반기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LA 다저스는 보스턴과 홈에서 그리고 에인저스는 오클랜드와 원정 경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 보이기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공항 이용하실 분, 물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은행에 대한 커다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이버 정전으로 부르는 IT 대란이 지난 밤새 벌어졌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Megan, this actually seems like a scene out of a horror movie. So bad here at LAX, so chaotic. Although American and Delta have resumed some departures nationwide, unfortunately the damage has been done. There are dozens of delays and cancellations here at LAX, and this here is the United Terminal. A lot of people stranded, many passengers stuck for several hours. This here is a line of those who are trying to get rebooked. Their flights have been canceled since last night. 현재 공항의 모습은 연휴 때, 독립기념일 연휴나 메모리얼 연휴 때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와 똑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티켓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공항에 가셔서 출국하실 분들 아니면 누구를 마중 가시는 분들 반드시 이게 시간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버 정전으로 불리는 IT 대란이 발생해서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결항, 통신, 방송, 금융 서비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You actually 정확한 발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를 조금 넘어서부터 한 줄씩 피해 관련 외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델타, 유나이티드 등 주요 항공사의 이륙 중단으로 결항이 발생했고요. 호주에서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주요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공항의 체크인 기능이 마비되고 영국 최대 철도 운영회사도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현지 방송사 스카이뉴스는 생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을 코앞에 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IT 시스템이 타격을 받아서 비상대책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체크인이 지연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스페인 전역의 공항도 같은 상황입니다. 항공 서비스 외에 통신, 방송, 금융 부문에 차질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술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에서는 사이버 아우티지, 우리말로 하면 사이버 정전이 발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비스상 문제를 조치 중이며 MS365 앱과 관련된 영향을 해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S365는 오피스와 윈도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구 세계에 이어서 인도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도 항공 운항에 차질이 하나둘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공항을 비롯해서 방송, 금융, 의료 같은 인프라를 한꺼번에 마비시킨 글로벌 IT 대란의 원인으로 보안 플랫폼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 패치 오류가 지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만 곳 이상 고객을 가진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된 업데이트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한 탓에 이것을 사용하던 서버와 PC가 화면에 죽음의 블루 스크린을 띄우며 작동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늘 새벽 보안 소프트웨어의 이 펠컨 센서의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겨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펠컨 센서는 해킹의 위협을 막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서버나 PC 등 개별 컴퓨터 장치인 엔드포인트마다 별도로 설치돼 구동한다는 점에서 엔드포인트 탐지 대응 소프트웨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이 펠컨 센서가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공항과 은행 등 주요 인프라가 이렇게 한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탓에 이처럼 작은 보안 업데이트 오류 하나에도 동시다발적인 대형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사이버 대란 상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관식이 된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거친 비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외 정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고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귀에 거즈를 붙인 채 무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피격 사건 때 사진을 무대 배경에 띄우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총격으로 숨진 전 소방대원의 유품에 입을 맞추고 자신은 신의 은총으로 목숨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Not supposed to be here. 미국인 절반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며 거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 문제를 꺼내며 바이든 대통령을 내내 공격했고 펠로시 전 하원의장에게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Every week they get another subpoena from the Democrats, crazy Nancy Pelosi, the whole thing just boom, boom, boom. 전당대회장에는 모처럼 나타난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 트럼프 일가족이 총출동하고 깜짝 연사들의 등장으로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And they tried to kill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nough was enough. 나흘간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로 똘똘 뭉친 트럼프 당으로 완성됐다는 걸 알린 겁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지지자들 표정도 승리의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So this is the deal. Trump's going to win the election, and everybody knows that. We have a great 트럼프는 military. 수락 Our military is 연설에서 not.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I 거라고 got along 말했습니다. very well. North 북한처럼 Korea, Kim 핵무기를 Jong-un, 많이 가진 나라와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전당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트럼프가 주고받은 서신을 담은 책을 나눠줬는데 이 책에는 이 김정은과 주고받은 서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에 전쟁 망령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야기한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러키에서 YTN 권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며 한 연설은 역대 미국 주요 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긴 수락 연설로 분석됐습니다. 폴리티커와 더 힐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려 93분에 걸쳐서 자신이 집권한다면 추진할 외교와 경제정책 등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이 긴 수락 연설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을 합쳐 모두 52번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연설 전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아메리카를 34번, 아메리칸을 18번 각각 거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폴리티코는 어제 연설이 TV로 중계된 대선 후보 수락 연설 가운데 역사상 가장 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세웠던 최장 시간의 수락 연설 기록도 스스로 깼습니다. 폴리티코는 기록상 가장 긴 미국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3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남북 국경을 폐쇄하고 강력한 이민 정책을 재개하겠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수락연설에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보호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회보장을 파기했고 수백만의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 우리 사회보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지 않으면 미국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며 이런 수준의 침략은 전례가 없었고 남북 국경의 침략을 중단시킬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정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며 신속하게 가져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체결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 명령을 끝낼 것이며 그렇게 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한 소멸로부터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난 돈을 녹색 사기에 써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그 돈을 도로와 교량, 댐 건설 등에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급한 녹색 사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측도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유세장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세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할 것이란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칩거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대선판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곧 가능할 것으로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펠로시 전 의장이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 후보 사퇴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 think that's a big deal, especially for someone like Nancy Pelosi to have her conversation come out in the news, even though it didn't come directly from her.
she maybe didn't get as far as she wanted with the president in that conversation, and now there's greater public pressure. 이 같은 발언 여부에 대해 펠로시 전 의장 측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 주요 인사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있다며 사태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사태 움직임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도부의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론에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의 중도화차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캠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변화는 트럼프 피격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CBS 방송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바이든 대통령이 47%로 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가상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해리스 부통령이 48%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대선 중도화차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의 교체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시나리오를 어제 소개했습니다. 일단 현재 당 안팎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현재 부통령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교체 후보 지명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후보 선출은 다음 달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몫입니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교통정리가 실패해서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 다른 정치인이 출마 입장을 밝힌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투표의 과반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캠프가 모금한 2억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의 향방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측 법률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 자금 관리 권한을 넘겨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아닌 다른 정치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해당 후보 캠프가 바이든 대통령이 모금한 선거 자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이든 캠프 측이 이 선거 자금을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슈퍼팩에 넘기는 방식으로는 선거운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 지지율 잠시 아까 들으셨지만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CBS 방송이 유고부에 의뢰해 등록 유권자 2,247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2%로 47%를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을 5%포인트 앞서갔습니다. 암살 미수 사건 이전에는 2%포인트 차이였는데 포인트 차이가 5%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남겨져 있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좀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밸리와 일랜드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 오늘부터 100도를 넘어서기 시작해 이 폭염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져서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에 찾아오는 폭염은 몬순의 영향을 받아 보다 후텁지근한 더위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67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104도, 68도, 해안 지역은 78도, 6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 학자금 탕감 보따리를 풀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항소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 세이브 플랜의 시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인루이스의 연방 8지구 항소법원이 18일 연방교육국의 학자금 탕감 정책 세이브 플랜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성향 7개 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이브 플랜의 전면 시행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날 명령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세이브 플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탕감 플랜은 시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앞서 지난달 하급법원인 세인루이스의 연방지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플랜 세이브의 일부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8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에서 일부 유지시킨 세이브 탕감 플랜까지 전면 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 이하로 지난 10년 동안 학자금 빚을 갚아온 학생들에 한해 남은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미주리주를 비롯해 공화당 성향 7개 주 검찰총장은 지난주 학자금 탕감 정책인 세이브 플랜의 전면 시행 중지를 8지구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며 항소법원은 18일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이브 탕감 플랜은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일부는 이미 탕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2천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세이브 탕감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800만 명이 세이브 플랜에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450만 명의 월 납입금이 제로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세이브 플랜을 통해 41만 4천 명의 대출자들에게 $55억 달러를 이미 승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탕감 플랜이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1,560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지만 공화당 주정부들은 이 플랜의 실제 비용은 총 $4,7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의 슈퍼바이저 수를 9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일 린지 홀베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주도로 LA 다운타운 케네스한 홀에서 슈퍼바이저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수를 기존의 5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자는 방안은 지난 9일 슈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오는 23일 해당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 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메저로 선보여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해당 메저가 통과되면 인구조사 센서스가 실시되는 2030년에 슈퍼바이저 증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테드 리우 가주 36지구 연방하원의원, 주디 추 가주 28지구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그리고 아시안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홀베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LA 카운티에서 인구가 늘어났고 특히 아시안 인구도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늘어난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신해 카운티에서 목소리를 내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5명 슈퍼바이저로 운영되는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카운티의 다양한 커뮤니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멤버를 늘리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린지 홀베스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아시안 커뮤니티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슈퍼바이저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expands the Board of Supervisors from 5 to 9. Increasing the board to 9 supervisors would allow more voices that reflect the diversity of LA County, the diversity of our API community.
전 LA 시의원인 데이빗 류 미주 아시안 정치연합 국장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수를 늘리는 방안은 한인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돼도 2024년 이번에 아니고 2026년도 아니고 2028년, 2030년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슈퍼바이저 수가 늘어나면 LA에 밀집되어 있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한인 슈퍼바이저의 탄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증원 방안은 한인 사회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농무국과 함께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아니고요. 23일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로컬 소식 보도국이 전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23일 LA시 농무국과 함께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올림픽과 노만디 시니어 센터 정문 앞에서 푸드뱅크 행사가 개최되며 타운 내 시니어 224명에게 선착순으로 식료품이 배포됩니다. 당일 본인 아이디를 지참하면 됩니다. 노인센터는 시니어들에게 이날 식료품 박스를 받아갈 카트나 캐리어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인센터는 매달 4번째 화요일에 농무국과 함께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LA의 신규 주택이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LA 메트로 지역의 지난 5월 신규 주택 중간 매매가는 115만 달러로 나타났고 기존 주택의 경우 97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간가는 신규 주택이 높지만 스퀘어피트당으로 치면 신규 주택이 스퀘어피트당 52달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신규 주택이 기존 주택보다 스퀘어피트당 3달러 50센트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미국 등 해외 거주 재외 국민들도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 또 비바 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까지 모두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와 재외국민의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18일자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 체류 재외 국민은 한국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워서 거주지 근처 재외공간에서 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본인 확인 용도로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뒤에 앞으로 모든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인 여학생이 독립기념일 불법 폭죽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18살 한인 여학생 테일러 김 양이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연휴에 풀럴튼에 거주하는 김 양은 LA 카운티에서 가족들과 함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던 중 누군가가 쏜 불법 폭죽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한 달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번째 생일을 맞은 김 양은 가족과 함께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김양 옆에 있던 누군가 아무 경고 없이 불법 폭죽에 불을 붙였고 불이 붙은 폭죽이 옆에 있던 김양의 눈으로 날아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김양은 외상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왼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양은 봉합해놓은 왼쪽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 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많은 안과 의사들에게 김양을 데려갔지만 이제까지 만난 의사들 중 오른쪽 눈 시력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한 의사는 없었다라고 김양의 부모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번 여름 카이저에서 인턴십과 자원봉사를 마치고 가을에 간호대학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말한 김양은 사고 후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오열했습니다. 김양의 부모는 딸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되찾기 위한 치료와 수술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의 오른쪽 눈은 심각한 외상과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김양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계좌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어머니
제인 킴 씨는 매일 매 순간 눈의 치유와 마음의 평화, 앞으로 나아갈 험난한 길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 연방법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41살의 최모 씨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꿰어 아동 포르노물을 만들려다 적발돼 기소된 것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이슨 리라는 가명으로 인스타그램과 다른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해서 13, 14세 도녀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웨이를 달리던 한인 차량에 갑자기 총탄이 날아드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도 자주 벌어지죠. 이번에는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인근 에드먼즈 부안마켓에서 에이스 마사지 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운표 사장이 페더럴웨이에서 신규 매장 오픈 행사를 마치고 에드먼즈 가게로 돌아오던 중 차량에 총 한 발을 맞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여 사장은 마사지 체어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밴을 몰고 시애틀 지역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 총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하게 원한을 살 일이 없는데 아무래도 차량 옆을 지나던 다른 차량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간 것을 보인다라고 여 사장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워싱턴주 순찰대와 협력해 당시 교통카메라 검색 등을 통해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철도 건널목 안전 캠페인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화재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철도 건널목을 건너는 두 남녀. 그 순간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간발의 차로 충돌 사고를 피합니다. 철도 건널목에서 운전자와 통행자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아찔한 상황들이 총망라된 이 영상. 최근 영국 철도 국영기업 네트워크 레일이 공개한 여름 안전 캠페인입니다. 영국 내 한 조사에 따르면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이 몰리는 이달은 다른 때와 비교해 철도 건널목 안전사고가 부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제 CCTV 영상 중 사고 순간과 무리하게 건널목을 건너려다 더 큰 위험에 빠진 사례들을 모아 이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번쩍번쩍 쉴 새 없이 터지는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형형색색의 드론들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지난 7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를 맞아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펼쳐진 대규모 드론쇼입니다. 12분 동안 진행된 이날 쇼에선 1,600대 이상의 드론이 투입됐으며 에펠탑을 비롯한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은 물론 디즈니 애니메이션 명장면들이 입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특히 이날 하이라이트는 프랑스 국기색을 담아 연출한 대형 미키마우스 이미지로 총 1,571대의 드론이 동원됐는데 공중에서 드론으로 그린 가상 캐릭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세계 기네스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에서 경제 연착륙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굳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선 당장 이달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9월에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됐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믿음이 강해지는 동시에 노동시장 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물가가 연준의 관심을 모두 차지했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 인사들이 최근 몇 주간 연설을 통해 앞으로 행보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에는 파월 의장이 명시적인 신호를 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파월 의장 등 연준 의사들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목표 2%를 향해 계속 하향하는 추세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도 경제 연착륙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만 보는 게 아니다라며 노동시장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소속의 에반 가르시코비치 기자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중부 지방법원은 어제 비공개 재판에서 게르시코비치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게르시코비치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에게 징역 18년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게르시코비치는 지난해 3월 29일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연방보안국 FSB에 체포됐습니다. 서방 기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 검찰은 지난달 기소하면서 그가 중앙정보국 CIA의 지시를 받고 스트르벨롭스크에서 군사장비를 생산 수리하는 군수업체에 비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게르시코비치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칩거 중인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격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게르시코비치는 그가 언론인이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러시아 표적이 됐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는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이 이미 결론 내린 것처럼 러시아가 게르시코비치를 부당하게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의 석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술혁신의 산실로 평가받는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잇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아니타 더는 가상화폐 업계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백악관 인근 호텔에서 비공개로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캘리포니아주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이 다리를 놓았던 이날 만남에서 참석자들은 백악관에 공개적인 적대감을 드러냈고 이에 던 선임 고문은 이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가상화폐 투자자로 알려진 마크 큐반도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술 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니타 더는 참석자들의 솔직한 대화에 감사했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계속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같은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테크 산업 리더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지금 장단기 국채 움직임에 변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선 후보 토론 이후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이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국채 투자가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최근까지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이 이어졌던 가운데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토론 당시, 대선 후보 토론 당시와 대선 후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따른 인지력 문제를 드러난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암살 시도를 이겨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 이후 이 국채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시진핑 3기 정책 방향을 결정한 3중 전회의 키워드는 중국식 현대화였습니다. 질적인 성장을 꾀하는 경제 구상에 더해서 미국을 의식한 전략 개념을 함께 녹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기존 관례를 깨고 해를 넘겨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사흘 논의 끝에 중국식 현대화에 방점을 찍은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2년 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목표로 서구식 현대화를 대척점에 둔 개념입니다. 미국의 견제와 압박 속에 단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와 같은 전략 구상을 함께 녹였습니다. 달성 수단으론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하얼빈 시찰 때 언급한 신품질 생산력을 제시했습니다. 개혁 개방 직후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시진핑을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개혁가로 지칭한 신화통신 논평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3중전의 개막일에 맞춰 게재된
1만 자 넘는 글이 돌연 삭제되면서 내홍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폐막 이튿날 열린 기자회견에선 중앙에 쏠린 재정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위기에서 비롯된 각종 부실을 공식 인정한 셈인데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중전에는 300가지 개혁 임무의 시한을 건국 80주년인 2029년으로 못 받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난관을 부각하면서 내부 결속을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유럽이 강한 안보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 국방 동맹 구축을 내세웠던 폰데얼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유럽 정상들은 영국에 결집해서 안보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군사화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선거 기간 유럽 방위동맹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제공동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적게 낸다고 비판해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각 18일 영국 블레넘궁엔 유럽 정상 45명이 모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리더십을 발휘한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이자 국내 정보국 본부로도 쓰여 유럽 안보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유럽 정상들은 유럽의 협력과 안보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Ukraine is fighting not just for the Ukrainian people, though of course it is, but for the European people. For freedom, democracy, our security therefore starts in Ukraine. 러시아는 EU가 군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런 이유로 러시아도 외교적 접근 방식을 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메이저리그 후반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LA 다저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에서 경기를 갖고요. 그리고 LA 에인저스는 오클랜드와 원정으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클랜드 이미 시즌 글쎄요. 엔저스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오클랜드는 이미 시즌을 포기한 상태로 후반기를 맞이하겠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현재 37승 61패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리 번화가에서 경찰이 괴한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극심한 치안 우려에 테러 경계구역을 중심으로 출입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현재 파리에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유명 상품 매장 주변에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습니다. 현재 시각 18일 저녁 흉기를 든 남성이 매장 안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달아나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공격했고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 기차역을 순찰하던 군인이 괴한에 흉기 공격을 당해 파리에선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러 경계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도 시작됐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센강변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다리를 건너려던 차들이 되돌아갑니다. 사전에 승인받은 QR코드가 있어야 시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집이나 직장을 코앞에 두고도 먼 길을 돌아갑니다. 야외 수상 개막식이 열리는 센강변 6km를 따라 테러 경계구역이 설정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더 넓은 붉은색 구역은 차량만 통제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테러 경계구역인 회색존에 해당합니다.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적합니다. 테러 대비 차원이라지만 제대로 공지도 되지 않았던 데다 QR코드 발급도 원활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은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G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